남양수왕이 과감하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천도를 결심하는데, 당시에 고구려의 영토를 봤을 때 국내성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왜 외곽인 평양으로 천도를 결심을 했을까? 저는 기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본인의 기원은 한국인이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요.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은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생물지리학과 고기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박정재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가설이 난립하고 서로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는 아니고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물질적인 증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기후가 한국인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후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환경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 기술한 내용들은 온전히 이제 제 가설이고 제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에서 한 5, 6만 년쯤에 호모사피엔스 무리가 빠져나와가지고 한 무리는 유럽 쪽으로 가고요, 한 무리는 흑해랑 카스피에 건너서 중앙아시아 쪽까지 가고, 한 무리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인도를 거쳐서 이제 순달랜드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순달랜드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같은 그 지역이 당시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다 육지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대륙의 이름을 학자들이 이제 순달랜드라고 부르고, 순달랜드까지 도착한 다음에 일부는 순달랜드에 남았고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뉴기니를 거쳐서 호주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순달랜드에서 한 무리는 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이쯤에서 이제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더 어쩌면 좀 모험심이 강한 그런 집단이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데, 그때 동아시아 지역은 서해가 육지로 돼 있었어요. 동중국하고 서해가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지대였습니다. 그 스텝 초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또 한 무리는 만주 연해주까지 올라갔어요. 만주 연해주도 상당히 추웠지만 거기도 넓은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또 수렵채집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지금도 이제 산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지만 그때 한 4만 년 전쯤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 땅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2만 5천 년 전부터 1만 8천 년 전 사이에 상당히 추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주 연해주까지 올라갔던 수렵채집민들이 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의 원래 목적지는 이제 육지로 드러나 있었던 서해 평야 거기였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경쟁이 붙으니까 일부는 한반도 쪽으로 밀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수렵채집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2만 5천 년 전에서 1만 8천 년 전, 그때를 마지막 빙기 최성기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추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한반도의 인구 밀도가 늘어나요. 수렵채집민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만 8천 년 전부터는 또 이제 기후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서해 평야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사냥감들이 위로 올라갈 테니까 동아시아의 수렵채집민들이 같이 이제 올라가고, 주요 집단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한반도에 있던 수렵채집민들도 결국은 만주 연해주 쪽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18,000년 전 이후부터 한반도의 인구 밀도가 다시 감소를 해가지고 거의 또 이제 비어있는 공간 같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현재 간빙기가 11,70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온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또 8,200년 전에 갑작스러운 한랭기가 옵니다. 그 추위를 피해서 만주 연해주 쪽에 있던 수렵채집민들이 또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는 아마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동해안 해안을 쫓아가지고. 그 이후에 8,000년 전부터 한 5,000년 전까지 상당히 이제 온난 수변했습니다, 한반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때 8,200년 전 이후로 들어온 수렵채집민들이 주변에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정주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토기 문화가 한반도에 최초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기 시작하다가 한 4,800년 전 갑자기 이제 기온이 쭉 한랭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적기가 끝나고 쭉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해요.
제 생각에는 한반도에 이제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다가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끝나고 나서 5,000년 전 이후로 이제 500년 주기로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추위와 건조함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한 3,700년 전쯤 밥벼 농경 문화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한반도로 3,200년 전 우리가 흔히 수도작이라고 하는 농경 기술이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 집단을 송국리형 문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국리형 문화인들이 정착한 곳이 금강 중하류 지역이고 2,800년 전에 짧게 전성기를 이루고 나서 갑작스럽게 또 쇠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500년마다 도래했던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농경하기 나은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한 무리는 전라도 쪽으로 내려와서 그 일부가 제주도까지 건너가고요. 한 무리는 경상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일부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흔히 야요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변환경 문화를 창출을 하고요. 근데 2,800년 전부터 2,300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동 요소 쪽에서도 또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그 가운데 이제 점토 대토기 문화인이라고 또 있었는데 토기 모양이 이제 주둥이에다가 띠를 하나 더 둘렀다고 해서 점토 대토기 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점토 대토기 문화인들은 송국리형 문화인들하고 다르게 변환경이 중심이 아니고 변환경과 작곡농경, 그 다음에 목축, 수렵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하는 복합경제 집단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반도를 채우고 원래 있었던 송국리형 변환경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생각을 합니다.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반도에도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수왕이 과감하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천도를 결심하는데 그 시기가 427년입니다. 당시에 고구려의 영토를 봤을 때 국내성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왜 외곽인 평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을까?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성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대국 고구려의 수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국내성의 귀족이 너무 강성해져가지고 왕권을 위협한다. 세 번째는 평양이 대동강변에 있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 나가서 당시에 남조의 국가들과 교류하는 데 용이했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거든요. 간혹 기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기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원 후로 들어오면서 300~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그 석순 자료에서도 400년 가까이 계속 강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기후변화가 절정에 이른 시기가 420년에서 430년 사이예요. 그런 기후변화의 요인이 아니었다면 장수왕이 그렇게 무리해서 천도를 결심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가지고 영종조가 조선 후기에 중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흥기를 가졌던 원인이 그 두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기후 때문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조와 정조 때는 상당히 기온이 높았습니다. 습윤하고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소빙기라고 부르는 서늘하고 건조했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조 시대는 괜찮았어요. 정조의 아들인 순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불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순조 때가 되면은 화산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화산이 탐보라 화산이라고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 다음 해 1816년에 여름이 없는 해가 올 정도로 유라시아 전역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의 불만은 막 쌓여갔겠죠. 그래서 많은 밀란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밀란이 이제 홍경래난입니다. 순조가 사실은 정치를 잘 하고 싶었어도 당시 기후 환경을 봤을 때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후가 상당히 아주 최근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인이 몽골인하고 제일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대인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요. 한국인은 중국 동북부에 살고 있는 만주족하고 제일 가깝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이제 일본인이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그 조몬 수렵 채집민의 유전자를 빼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유전자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만주족하고 일본인의 그런 가까운 정도에 비하면은 이제 한국인하고 몽골인은 좀 떨어져 있다. 몽골인은 이제 티벳 사람들하고 이제 유전적으로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단일민족이라는 집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쯔강, 황하, 요하, 아무르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던 수렵채진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 비롯된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찾자면 삼국시대 중후반부터 단일민족이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을 보면은 그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집단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일본인의 기원은 한국인이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조먼 수렵 채진민의 집단의 크기가 컸거든요. 조먼이는 처음에 순달랜드에서 동북아시아로 쭉 올라올 때 따로 떨어져 나간 수렵 채진민들이에요.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은 조먼 유전자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의 유전자라고 이제 보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기원 후로 들어와서 중세 저온기 시기가 또 오게 되거든요. 그때 또 한반도에서 가야, 마한, 백제 뭐 이쪽에 유민들이 많이 이제 건너가서 그 야마토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도 많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철기 기마 문화라든가 다양한 선진 문물들이 일본으로 전파가 되죠. 근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유전적으로 분리가 된 게 길게 잡아봐야 2800년 전 이후라고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그 언어가 서로 비슷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큰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유럽 쪽에 예를 들어보면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최소한 그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국어랑 일본어가 다른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시 일본어나 원시 한국어나 다 요동 요소에서 기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시 일본어는 송국리형 문화인들이 쓰던 언어였던 것 같고 원시 한국어는 점토 대토기 문화인들이 쓰던 언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라는 장벽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빠르게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몬인의 언어가 어느 정도 그 한반도에서 건너간 변원경민이 쓰던 원시 일본어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지금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한국인의 형성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점토 대토기형 문화인들이 요동 요소 쪽에 있던 고조선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유민들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인의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인을 형성한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과거의 그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의 한랭화랑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는 기온이 반대로 오르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1.1도, 1.2도 올랐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다양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노력을 해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2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동안 오래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2100년까지 3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 4도 이상 오르게 되면은 한반도 포함해서 만주 연해주 지역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안 남는다라고 이제 보는데 2100년도까지 과학기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가령 이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를 피해야 되는데 저 위에 시베리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한반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인류의 멸종이 인간 사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적절히 움직여가지고 소비를 절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의 뭔가 확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립이
있어야지만 이 지구 환경과 인간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